자, 요번에는 다음 주 일정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식이 도대체 어떻게 갈지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벤트가 일단 많아요.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이벤트가 지금 일정 이벤트보다는 지금은 다음 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다 필요 없이 일단은 FOMC 끝났어요. 그리고는 지금 선언 만기도 끝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FOMC의 선언 만기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았고, 이번 주는 매수 매도를 하면은 큰 뭐 소득을 거두기 어렵다, 매수 매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더라도 금요일에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목요일까지 정말 장이 많이 조졌어요. S&P 500 지수를 보시면 아시고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조지만큼 조져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S&P 500이 지금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0.1%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 기준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아예 조져놨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냐, 반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도 맞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반등을 정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반등의 포인트가 될 만한 이슈 이벤트가 무엇이 있을 것이냐를 지켜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시면은 지금 얘가 밑으로 열려있는 건 여전히 3,500까지 열려있는 포인트는 맞아요. 여전히 S&P 500 기준으로 200주선까지 열려있지만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미 200주선에 걸려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더 떨어질 거냐 더 올라갈 거냐는 일단 바닥이 조금 열려있는 건 맞다. 하지만 나스닥이 이미 많이 빠졌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7월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애플, 테슬라는 상하이 때문에 실적이 조금 빠그라질 수 있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이미 실적의 조정이 많이 발생을 했고 주가 조정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적어도 바닥에서 저가 매수는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가 매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이번 주 내내 FOMC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으니까 FOMC가 끝나면은 FOMC 직전 일주일 동안은 블랙아웃 기간이고요. FOMC 이후에는 계속 나와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계속 공식 행사를 다녀요. 어디 뭐 컨퍼런스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회의 가서 얘기하고, 상원 가서 증언하고, 계속 인터뷰를 계속 조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우리는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다음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연말까지는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각자의 의견은 또 다를 겁니다. 파월 의장이 나와서 얘기한 거는 연말 기준 3.5에서 4%를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라고 놓고 보시면은 지금 뭐 블러드 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뭐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뭐 이렇게 발언권을 갖게 된 그런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인터뷰 과정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문구가 있죠. 무슨 문구를 기다릴 거냐. 지금 다음 주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반이에요. 밑에가 아직 아예 완전 닦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반반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문구를 기다리지. 우리는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하셨는데,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보이면은 금리를 안 올릴 거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시장에서는 기다리는 게 결국 이런 말일 겁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보이면은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요런 이야기. 그냥 말 그대로 지금은 파월형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솔직히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이거거든요. 경기 침체 와도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가 목요일날 어제 부러진, 지금도 뭐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도 분명히 뭐 선언 만기 이유도 있겠지만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고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서 국제유가가 더 뛰었어요. 떨어지다 말고 더 올라갔잖아. 120달러이던 친구가 115달러까지 갔다가 얘가 다시 117달러 8달러까지 갔습니다. 얘가 이렇게 커브를 틀어버리니까 야, 이거 금리 올렸는데 유가 안 빠지네? 이러면서 오히려 더 패닉셀이 나온 건데, 경기 침체 진짜 가겠다, 인플레 못 잡으면은 금리 더 올릴 거고, 금리 더 올리면은 진짜 경기 침체 가겠지, 경기 침체를 불러서 유가를 떨구겠지 라는 걱정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급변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다음 주는 정말 예상이 정말 어려운 이유가, 급변하는 거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관련된 태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여기에 대한 서방 시각의 태도, 요게 가장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냐, 슬슬 휴전이나 종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약간 요런 이야기가 실제로 계속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지속되면은 정말 이거는 파멸이다, 혹은 유럽이 골로 간다, 말 그대로 미국도 지금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바이든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고 오히려 러시아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오히려 종전을 하고 난 뒤에 러시아만 조지는 게 맞지 않냐,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총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타겟해서 조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유력한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설문조사가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까는 거지. 시민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 시민들이 피로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돌려서 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종전이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분들이 전쟁에 대한 전문가, 국제 외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는 진짜 이게 더 가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포인트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요 포인트를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번에 바이든이
다다음 주 되면은 갑니다. 어디로? 사우디로. 자, 요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국제유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를 더 증산할 수 있다, 석유를 증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선언에서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투기석 포지션들은 국제유가를 밑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언제? 다음 주는 아니지만 2주에서 3주 사이에서 발생할 내용이기 때문에 선반영이라는 게 분명히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나 떨어지지 않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오늘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게 추세적으로 110달러, 100달러로 밀려 내려가고 거기서 안정화될 수 있느냐? 거기서 안정화가 되면은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체인이고 말도 안 되는 사슬인데, 연계된 사슬이 이거죠. 에너지 가격이 올랐어요. 금리를 올려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위로 유지가 되면은 금리를 더 올려요.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냐?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거든. 이게 두려운 거지 지금 시장에서는. 자, 그런데 반대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반대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줍니다.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인플레가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면 금리를 올리다 말고 이 정도면 올리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경기 확장이거든. 계속 지금 에너지 가격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에너지 가격이 안 떨어지고 버티잖아. 금리 더 올려야 돼.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 데이터상으로 인플레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이 말 그대로 시장이 5대 5로 가는 이유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덜렁덜렁 하고 있으면서 안 좋은 얘기 나오면 툭 떨어지고는 못 올라가잖아.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 이제 이번 주 초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죠. 코인의 하락이 멈춰야 됩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멈추고 꺾여야 됩니다. 요 상황에서 한국은 신용도 신경 써야죠 라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FOMC 지나고 매수를 합시다. 코인 떨어지는 게 멈추고 에너지가 이렇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멈춘 상황에서 FOMC 끝나고 인터뷰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불행 중 다행인,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는, 우리의 가슴이 지금 바운스 하던 거를 그나마 조금은 하는 포인트가 뭐냐? 국제유가가 지금 거진한 고점 대비 10%가 빠졌습니다. 쭉쭉 FOMC 이후로 쭉쭉 떨어지고 있죠. 요게 사우디로 인해서, 러시아로 인해서 정말 떨어졌다라는 그런 포인트. 야, 이제는 고점 찍고 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시장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매수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게 매수 포인트가 될 거고, 나스닥은 지금 가디 말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제일 많이 빠지는 이유는 국제유가가 빠지니까 뭐가 떨어져요? 에너지 주가가 떨어지거든. 근데 에너지 주가가 떨어지는 거 말고 에너지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른 주가들이 올라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국제유가 빠지니까 에너지 주가만 매도를 친다,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엑소모빌, 쉐브론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로 사람들이 지금 집어던지면서 다우존스가 먼저 빠지는데, S&P 500이 먼저 빠지는데 나스닥에는 걔들이 안 들어있으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다우존스가 조정을 보이면서 어떤 포인트를 보여줘야 되냐? 지금은 국제유가 빠지고 에너지 주가 빠지면서 빅테크가 돌려줘야 돼요. 실적 기대감으로, 인플레 잡혔다라는 기대감으로, 경기 침체 안 온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엑소모빌이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5% 빠졌더라고요. 지금 얘들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91%인데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죠. 국제유가 때문에 계속 올라가던 게, 바이든도 엑소모빌에 대놓고 니들 신보다, 니 하나님보다 돈 많이 벌었잖아 하고 지목한 것도 있고, 거기다가 국제유가가 고점 찍고 떨어진다라는 거. 아무리 바이든이 호구처럼 보여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찍었다는 소리는 얘네들 뭔가를 액션을 안 취하면은 진짜 처음 안 된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지금 오히려 저는 다우존스가 떨어지는 게 하루 이틀 정도는 다우존스가 조져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우존스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는 무거운 친구들도 많은데다가 에너지 업종, 유틸리티 업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빠지는데 나스닥이 오른다, 이거는 지금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요 상황에서 누가 고개를 많이 들어야 되냐? 나스닥이 됐든 기술주가 됐든 그런 애들이 고개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빠져주면은 확실히 인플레 어떡하냐 국제유가 가고 에너지 관련 종목만 가고 유틸리티 관련 종목만 가고 막 이러던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에너지가 정말 떨어지고 난 뒤에 인플레가 완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발언, 혹은 그런 뉴스, 그런 분석 자료가 나오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은 그러면은 PER이 얼만데? 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지금 S&P 500 기준 3,600 정도면은 PER이 15배 정도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전 과거 5년 평균이 17에서 18배였거든요. 지금 15배예요. 요 동네 수준, 지금 소위 말하는 고점이 아니고 요 동네 수준까지는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여기가 얼마? PER이 한 17배 정도 전후. 만약에 지금 가이던스가 좀 더 떨어지고 실적이 만약에 연말에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 한 8배, 19배 정도 전후. 정도 수주가 어느 정도? 4천 전후거든요. 여기서 10% 정도는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발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실적이 빅테크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FOMC 이후의 인터뷰와 국제유가의 방향, 말 그대로 빅마우스라고 하는 이 빅마우스의 움직임과 함께 오일 프라이스라고 하는 요것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수는 코인이 20K가 깨지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20K 깨지면은 또 떨어질 거예요.
비트코인 20K를 지켜줘야 됩니다. 오히려 올라주면 땡큐지. 국제유가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빅마우스 형들이 우리 페드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선반영된 것 같아. 경기 진짜 아닐 것 같아. 아직 우리 지금 실업률 보면은 탄탄한데 왜 쪼십니까? 이런 얘기.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요? 9월 10월에 고점 찍지 않을까요? 이런 추측치가 나오면은 오 예스 하는 분위기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월요일날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방향성 이런 것도 좀 많이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어디로 가는지, 러시아가 무슨 소리를 시부리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지금 분명히 반등은 오면은 세게 팍 올 분위기예요. 비트코인은 투심 때문에 보는 거임. 아님 나스닥 쪽이랑 연계로 보는 거임. 제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20K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얘가 5년 차트를 놓고 보실 때 그 전에 비트코인 상승이 어디였는데요? 15층 혹은 18층입니다. 여기에요. 그냥 코로나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요때 2020년도에 돈 풀고 난 뒤에 이때 코로나 바닥이거든요. 코로나 바닥이 5,000달러까지 가긴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버블이 끼면서 왕 올라왔던 게 얼마냐? 6만 달러까지 갔죠. 출발하던 라인이 15K 혹은 18K 말 그대로 20K 정도 수준이 출발 라인이에요. 그리고는 이 위에서 누가 많이 담았냐? 월스트리트가 많이 담았죠. 근데 월스트리트가 여기서 많이 담았다라는 소리는 지금 반대매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에 관련돼 가지고 파생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지난 2년 동안 그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의 자금들이 코인에 많이 녹아 들어갔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있는 혹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에 많이 녹아 들어갔습니다. 넥슨도 보시면은, 넥슨이 제가 기억하기로 5만 달러인가 해서 엄청 비트코인 샀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의 평가 손실이 주구장창 나오고 걔네들도 집어 던지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테슬라, 코인베이스, 그 외 많은 사모펀드들, 그런데 또 반대매매도 나올 거고, 그러면은 기업의 실적도 건드리는 데다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채 문제로 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진 거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테슬라가 더 많이 빠지는 것도 비트코인 때문일 겁니다. 왜? 2분기 실적에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반영이 되면은 평가손이 꽤 클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역시도 2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현명할 겁니다. 테슬라 지금 2분기 실적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손입니다. 차량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도 걱정이 되고, 왜냐면 상하이 셧다운도 있잖아요. 지금 애플이랑 테슬라에 쇼치는 이유가 그거야. 상하이 셔다운. 생산을 못하니까, 판매를 못하니까 실적이 안 나올 거다. 근데 거기서 테슬라가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더 투심이 안 좋고 더 많이 하락한 이유, 200주선 이런 거 못 지키고 뚫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지고 무너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얘가 지금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너무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20K가 깨지면 그 다음 15K인데, 15K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10K인데, 20K 무너지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50% 나는 건 일도 아니지. 왜? 시즌 끝났다는 소리니까. 저점을 올려나가야 되는데 전 저점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는 얘는 진짜 테마성이었다는 소리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수준이 지금 요 수준이 여기가 2만이에요. 2017년도 고점이. 이거는 지켜내야지. 차트 매매로 보더라도 이거 못 지켜내면 별로 가는 거지. 이거 뚫는 순간 날아갔잖아요. 전고 뚫었다고 날아갔단 말이야. 차트 매매 관점으로도 접근했을 때도 20K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자산시장과 연결돼 있는 자본들을 생각하더라도 20K는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서 우주방어가 나올 거란 얘기는 다 장기 차트를 분석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은 요겁니다. 이번 주에 보셔야 되는 거, 비트코인 20K 국제유가 방향성. 여기에서 누구를 보셔야 되냐? 국제유가 빠져야 되고, 비트코인 20K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는 페드의, FRB의 위원들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요게 어느 때보다 메스터 위원이 무슨 말을 했니, 라팔 버스틱 그 라파엘 아저씨가 그 뭐라고 했니, 그 사람이 또 천사짓을 했니, 블라드 형이 피를 뿌렸니,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무슨 말을 했니, 파월 회장이 무슨 말을 했니, 너무너무 중요할 거야 이번 주는. 요 부분에서 어떤 거, 인플레, 고점, 요런 발언, 연말 기준금리, 목표치, 그리고는 무엇, 중립금, 요런 단어가 결국 시장을 흔들게 될 겁니다. 요 부분 조금 체크를 하면서 매수를 하더라도, 정말 바닥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뭘 봐야 돼? 비트코인 지켜내냐, 국제유가 떨어졌냐, 그러면서 부분 매수를 하더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로는 하기 쉽다라고 하시는데, 말로 하기 쉬우면 방송 키세요. 네, 아침에도 유튜브 키시고 자료 정리하셔가지고 한국경제TV에도 내가 출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채팅으로 이렇게 치기는 쉬워요. 손가락 따닥따닥 쉽지. 화이팅! 자, 어쨌든 멘탈이 강해야 돈을 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국제유가는 얼마나 떨어져야 되냐? 저는 80달러, 90달러까지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럼 또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바박 나올 거기 때문에 100달러 정도, 그죠? 100달러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속도가 만만해야 됩니다. 목표는 저는 코로나 이전에 60달러였기 때문에 지금은 80달러, 90달러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 한 방에 내려꽂으면 안 되고 천천히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안정화되면은 최고의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 떨어지는
가지고 환율 떨어지나요? 네, 떨어지겠죠. 유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돌아오는데 유가가 다 지금 모든 걸 지금 조지고 있는 게 유가예요. 모든 걸 조지고 있는 게 유가라니까.